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동네 마트만 가면 늘어나는 건 한숨뿐이죠. 똑같은 물건인데 어제보다 비싸진 것 같고, 내 지갑은 왜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까요? 애써 투자했던 주식은 자꾸만 내려가는데, 옆집 친구는 어떻게 돈을 불려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의 핵심에는 바로 경제라는 커다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경제는 특정한 전문가들만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많은 경제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단서들을 하나씩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으로 말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이해하면 왜 마트 물가가 오르고 내 지갑이 얇아지는지, 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아마도 국내 총생산, 줄여서 GDP일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마치 한 회사의 성적표처럼 GDP는 한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 활력이 넘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반대로 GDP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업률 뉴스에 좌절하는 모습이나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이 GDP라는 숫자가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GDP와 비슷한 개념으로 GNP, 즉 국민 총생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생산액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분해서 보기도 해요. 명목 GDP는 현재 가격 기준,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자주 한숨 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제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오늘은 11,000원이 되고 내일은 12,000원이 되는 시기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모아둔 예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은 어떨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언뜻 들으면 물건값이 싸지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사야지 하고 소비를 미루게 되겠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않게 되고 결국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경기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호황기에는 기업들이 잘 되고 일자리도 많아지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이 넘치죠. 하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거품이 생기고 결국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침체기가 되면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게 되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이 경기 순환의 파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통제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오르내리는 순환의 파도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그 파도를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재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불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불리는 지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을 찾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복잡한 투자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은행에 저축하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일 겁니다. 마치 든든한 저수지처럼 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주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예금 이자만으로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투자 수단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한 기업의 아주 작은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그 성공의 일부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와 같죠. 기업이 잘 성장하면 주식 가치도 오르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모험과도 같아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채권은 기업이나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나 특정 지수를 추종하며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ETF, 상장지수 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마치 여러 종류의 씨앗을 한꺼번에 심어 한두 개가 잘 자라지 못해도 전체 수확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농부의 지혜와도 같다고 할까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위험과 수익률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고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이 그 핵심적인 지혜가 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나의 소중한 자산을 한두 가지 투자처에만 몰아넣는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 개의 돛을 가진 배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듯이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은 우리 재산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다가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채권이나 예금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나이와 투자 목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꾸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외부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들이죠. 멀게만 느껴지던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사실은 오늘 당장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은퇴 후의 삶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 기준금리는 마치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휘봉이 위로 향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만약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은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되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숫자가 우리의 대출 이자, 예금 수익률, 나아가 전반적인 물가와 고용시장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해외여행 비용이나 수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율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달러에 1,100원 하던 환율이 2,200원으로 내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라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 해외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반대로 환율이 1,400원으로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약해져 해외여행 경비는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환율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인 셈입니다. 마치 저울처럼 균형을 이루며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연말 정산을 기쁘게도 때로는 아쉽게도 만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지출했을 때 정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경제활동,
노후 대비 저축, 교육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현명한 경제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정부가 주는 숨겨진 보너스 쿠폰과도 같으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실용적인 지식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시세예요. 부동산 시세란 말 그대로 집값이나 땅값 같은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뜻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대출 이자가 늘어나 수요가 줄고 금리가 낮으면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리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의 예금을 일정 한도 현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마치 튼튼한 보험처럼 우리의 예금을 보호해주니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환율, 그리고 다양한 세금 혜택과 예금자 보호 제도까지 국가의 정책과 금융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대출 이자, 해외여행 비용, 세금 부담, 그리고 우리가 맡긴 돈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정책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고 더 나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경제 뉴스 속 숫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단서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